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조금 전에 우리 이동욱 경기도의사 회장과 의료 실태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그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 이 네. 두 개가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법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하고 가셨는데 네네. 이게 이제 이미 그 이슈가 됐어요. 예. 예. 그 이승우 변호사 이 간호단독법이요. 네. 그리고 면허박탈법 네. 이 두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예. 법 관련해서 양자 주장 자체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따져보는 절차도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고, 예. 방금 이제 나가시면서 예. 그 경기도의사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상하게 입법도 입법이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만들면서 마치 그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돼서 갈등 구조밖에 답이 없는 것처럼 네. 만드는 것 자체가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의료 현장에서도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뭐 서로 계속 얼굴 보고 일해야 되는 그렇죠. 관계에 예. 있죠. 네.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의료 모든 것이 다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갈등해서 싸우게끔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파국적인 결론밖에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 충분히 의논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네.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이것만 계속 서로에서 이야기하면서 싸우게 했다면 간호사 따로, 의사 따로, 간호조무사 따로 뭐 이렇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그게 가장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정치 투쟁 형태로 되면서 진짜 저도 들으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그 생각 많이 했는데, 현장을 가서 보지는 않고 구호만 난무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게 운동권에서 운동하듯이 이제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입법 정책이 추진되고 하다 보니까 정작 의사나 간호사들은 직접 나와서 서로 대화 나누고 또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조율하고 이런 절차는 없고 대리인들이 나와서 대리전을 하는 그런 양상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국가 정책이나 입법 정책이 추진돼서 최종적으로 입법이 된다 한들, 설사 그게 입법 목적상으로 정당한 것이 통과가 됐고 예. 필요한 것이 된다 한들 서로 그렇게까지 감정이 다 상해서 파국적인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입법이 된다 한들 그걸 어디다 쓸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이제 간호단독법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네네. 말씀하셨고, 이게 이제 의료 체계와 의료의 그 특수성을 감안하면 네. 이렇게 지금 단독법을 강행할 일이냐? 예. 이게 입법이 되더라도 이건 문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입법이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그냥 돼버리게 됐을 때는 네. 이제 그 후의 상황을 이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통과만 되고 또 단순 다수결로 해갖고 서로 간에 합의 절차가 없는 상태로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만 갖고 과연 그것을 민주 절차를 준수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다수라는 것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바뀌었을 때 또 금방 또 뒤집어질 수 있고, 네. 금방 또 뒤집어질 수 있다면 이 법적 안정성이 없는 상태로 치닫게 될 텐데요. 그런 형태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민주국가가 취할 수 있는 결론은 아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면허박탈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면허박탈법은 다른 게 문제가 네.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어허.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가게 되니까, 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은 사실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형사처벌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물론 이제 들으셨을 때는 의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진료를 한다든지 의료 행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뭐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의료 현장에 의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또는 의사의 숫자가 현재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특수한 뭐 정형외과나 또는 응급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강남 지역도 정상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과연 이제 그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것을 이제 면허 취소 또는 면허 박탈 이렇게 해버렸을 때 그 다음 수급 정책은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보관이 있는지. 예. 제 생각은 이렇게 이제 의사들의 경우에 의료 행위를 하다가 네. 뭐 의료 행위를 하다가 무슨 뭐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이 가끔 보도가 되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저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네. 뭐 교통사고 가볍게 뭐 무슨 그 뭐라 그럽니까? 뭐 이렇게 가벼운 사고나 약간의 인사사고만 나도 지금 우리 현행법으로는 일단 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의사 면허나 의사의 전문성이나 의사의 도덕성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까지 일률적으로 그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무조건 의사 면허 박탈이다. 이거는 좀 과잉 입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민주당 입법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염려되는 것이 예. 사실은 이제 제 경험상으로 보면 네. 다른 사람 뭐 신경 안 쓰고 네. 본인이 어떤 법 절차를 잘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예.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일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법으로 제재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이 준수될 거다라는 기대를 갖거든요. 이제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라 네. 스스로의 자율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믿어보자 이런 의사를 좀 많이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속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수단과 어떤 뭐 이런 기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갖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스스로는 실천할 의지가 없지만 네. 남은 강제적으로 실천하게끔 만들어야겠다. 사실 이게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방식 아닙니까? 네. 예, 자기는 안 할 거면서 남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시하고 현장 지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건데 이 법 정책과 관련돼서도 본인들이 그걸 준수할 수 있을지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법이 상당히 그렇게 가혹하게 나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나도 그걸 준수하는 입장에서 실천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근데 실천을 나는 할 생각이 없고 너는 해라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도덕적인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넌 이거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형태가 된다면 그렇게 법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구도 사실은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다른 주제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예. 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예상하면서도 네네네. 계속해서 이 알박기 입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할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맨 처음부터 거부권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쌓여서 네. 내년 총선에서 자기들이 유리해질 거다 이런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우선 오늘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거부권 행사와 관련돼서는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이루어진 문제도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양곡관리법 자체를 시행을 했을 때 네. 현재에서 뭐 1, 2년 정도는 뭐 유용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폐해가 큰 기본적인 이제 가격 정책을 네. 근본적으로 경직하게 만드는 그런 법률입니다. 뭐 좀 옛날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로베스피에르인가요? 로베스피에르. 예. 네. 우유 가격 어. 정해서 우유가 비싸다. 우유 가격 얼마로 하자. 그래서 전 국민이 우유를 먹을 수 있게끔 하겠다. 네. 사실 그렇게 가격을 딱 탄력성을 뺏어버리는 순간 전체 농가에서 젖소를 다 도축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유를 아예 못 먹는 거죠. 그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우유량이 적어지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지금과 같이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게 됐을 때는 늘어나야 된다. 생산량을 장려할 때 사실은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장려하는 정책을 썼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 쌀 생산을 장려해서 증가를 시켰을 때 네. 그게 과연 식량 자급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느냐. 국민들이 과연 쌀만 있으면 식량이 작업된다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사회적 환경이 있느냐. 네.
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충분히 되느냐. 또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이 이제 농업 관련돼서 뭐 예산이 뭐 1조 얼마 쓰더라도 다른 예산이 있으니까 네. 다른 뭐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도 다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근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민주당 이 정책 입안자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인 세금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이 화수분처럼 그냥 무한히 존재한다. 그냥 퍼내면 계속 나온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국가 재정이라는 건 쥐어짜서 여기에 쓸 것 저기에 쓸 것 다 고민해갖고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사실은 막 여유 있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1조 몇천억이나 되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이고 세금을 다루는 분이고 네. 돈을 직접 벌어서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본 분이라고 한다면 그 돈 자체가 얼마나 절인 돈인지를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근데 그 점에 대한 고려를 얘기를 해도 어디는 몇십조 쓰지 않냐, 어디는 얼마 쓰지 않냐, 근데 뭐 이걸 못 쓰냐,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 돈 쓰듯이 그냥 펑펑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시는 형태로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증가되는 쌀 생산량 쌓이고 창고에 가서 쌓이고 사용되지도 않고 용도도 어떻게 써야 될지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가격 탄력성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네.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수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박영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네. 박영수의 주거지, 양재식의 주거지, 우리은행 압수수색, 또 우리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뭐 이렇게 쫙 나가고 있는데, 네네. 이 박영수 수사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돼서는 뭐 50억 클럽 얘기도 나오고, 네. 그분 따님 이야기도 나오고, 네. 사실 여러 가지 얘기 굉장히 많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했는데 거의 뭐 2년 가까이 수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됐었죠. 이제 그러다가 50억 클럽 관련돼서 지금 이제 특검 법안 자체가 지금 통과될까 말까 막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그거 일정이 쫓겼다는 얘기를 비난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제 압수수색이 막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검, 그다음에 양재식 그 특검보 이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뭐 전방위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더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좀 약간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최재경 전 검사장,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얼마 전에 무죄 받으셨죠. 그래서 뭐 항소 진행되겠지만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렇게 하면서 50억 뭐 줘야 되는데 뭐 합치면 300억이고 거기에 좀 더서 윤창근 씨 15억 주고 합치고 하면은 뭐 320억이다. 근데 돈이 뭐 모자란다. 정리해보자. 정영학 회계사하고 김만배 씨가 서로 주고받았던 그 녹취 파일 내용에서 등장을 해서 이른바 50억 클럽이라고 불렸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내용 관련해갖고 이제서야 사실은 상당히 늦은 상태에서 우리은행 압수수색 되고 여러 이제 관련된 뭐 압수수색 절차가 막 진행이 됐고, 박영수 특검, 양재식 변호사 주거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이나 성남금융센터, 뭐 삼성 기업 영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된 상태인데 이제 이 내용 관련해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다 확정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은 없고 뭐 한 가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박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200억을 요구했다. 200억을 약속돼서 뭐 그거를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갖고 받게 돼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기사로 일부 흘러나오고 있는 형태고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혐의 사실에 대한 내용들은 정교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재명 그 재판이요. 네네. 이게 이재명 측에서 지금 법정에서 그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재판입니다. 이 변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한 변론인데 너무 좀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게 웃기려고 재판을 하는 건가? 뭐 이를테면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든지 패키지 여행 갔는데 어떻게 알겠느냐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여행 다니셨잖아요. 며칠 동안.
9박 11일. 네, 9박 10일 동안 눈을 한 번도 안 맞췄는지 마주쳤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것까지 뭐 눈을 저희가 마주본 사진이 없대요. 아 그거는 사진만 없겠죠. 그래서 서로가 눈 마주칠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사실 몰상식한 주장 아닙니까? 몰상식하지. 네, 그 같이 진행하게 되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니, 그래도 그쪽도 변호사일 텐데. 네. 아, 변호사들도 몰상식한 변호사. 아, 저희가 167개국 중에 155위인 사법 신뢰 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 관련해 갖고 사실은 이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아, 이런 참. 네, 그리고 부끄럽게도 이제 한국의 법조는 내수용으로 발전된 것이 이제 입증 책임 뒤로 숨어서 증거 은닉하고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했죠. 네, 해외 나가면 이제 판판이 깨집니다. 아, 그래요? 네, 디스커버리로 다 증거 다 관련성 있는 증거 전부 다 열어보고서는 이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네. 입증 책임 뒤에 숨게 되면 뭐 그냥 징벌적 손해배상 두드려 맞는 입증 책임이라는 게 예. 기소했으면 검찰이 입증해라. 예,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민사소송하면 원고가 입증할 게 있고 피고가 입증할 게 있는데 예. 원고가 막 손해배상에서 증명을 하려고 해도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증거 뒤에 피고가 숨을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증거를 그냥 게시해서 관련성이 있는 증거는 테이블에 다 꺼내놓고 확인해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승패 여부에 대한 거는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 일은 없다. 아하.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책상 밑에 증거 숨기는 게 돼 있고 그걸 이제 압수수색으로 털어가는 방식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예. 하는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당사자 사이의 소송으로 밝혀져야 될 증거가 밝혀지지 못하고 은닉되니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수사기관 과거 같으면 이제 검찰청 캐비넷에 가서 차곡차곡 쌓였던 거죠. 이런 거네요. 네. 그 이재명이 측에서 눈 마주친 사진이 없지 않냐. 예. 이걸 어떻게 아냐 그러면 이제 그 검찰은 눈 마주친 사진을 찾아내야 될 입증 책임이 있는 거네. 아, 왜 그렇게까지 적어도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이제 말린 거고요. 말린 거고. 예. 그렇게 말리면 안 된다. 말리면 안 되죠. 사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 마주친 사진 뭐 소개팅하러 간 것도 아닌데 눈 마주친 사진이 왜 있겠습니까? 서로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얘기할 때 이제 눈 보고 얘기하면 피곤하거든요. 누가 눈 보고 얘기합니까? 코 보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마주 앉지 않고 서로 나란히 앉아서 얘기하죠. 카트 타도 나란히 앉아서 대화하지 누가 눈 마주치면서 얘기를 합니까? 눈 마주치면서 카트 운전하면 사고. 그거는 이제 눈 맞았다는 건 남녀 사이에 눈이 맞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다 큰 성인 남자 둘이서 이렇게 눈 마주쳐서 말할 일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예. 오늘 저하고 고 박사님하고 대화할 때 눈 마주치고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제가 저 카메라 보고 얘기하거나 여기 바닥을 보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을 보면서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되지.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승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거든. 예, 제가 방송 계속 하면서 저를 계속 찍어 보십시오. 찍어 보시면 제가 고 박사님하고 눈을 몇 번이나 맞추는지. 그걸 계속 찍는다고 해서 그 사진 중에서 둘이 눈 마주치고 있는 사진을 계속 지그시 바라보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사진은 남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해서 이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사실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요. 저 성남시장 집무실 CCTV도 지금 뭐 가짜 논란이 있다 그러대요. 네. 네. 근데 CCTV라는 게 이제 집무실 CCTV면은 관리자가 성남시장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무실이면 시장 집무실이면. 제 방에도 이제 CCTV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 제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왜 갖다 놨어요? 대통령 되려고? 아니 그게 아니죠. CCTV가 제 방에 설치하고 싶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창문이 거기에 있게 되면 출입하는 거 문제 때문에 그걸 찍어놓아야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각도가 사실은 이제 뭐 테이블로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유리창 쪽으로 맞춰져 있는데 앉아 있는 공간 위치나 이런 것들이 돼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껐다 켰다 하는 거는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있었다고 해서 거기서 뇌물을 못 받는다. 얼마나 사각이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아니 뭐 CCTV가 한 100개 달렸습니까? 집무실 안에? 황당한 주장 아닙니까? 그런 거는. 예. 한 100개 있어도 근데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버젓이 해요. 그게 이제 국내에서 그런 기술이 발전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뭐 검찰이 반박을 하지만 판사는 뭘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듣고만 있습니까? 해당 사안 관련해서 그 주장하는 부분을 사실 판사가 뭐 일일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듣고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보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 지금 방송이 녹화되고 있는 이 공간만 해도 CCTV가 한 2대 있다, 3대 있다 쳐도요. 그 안에 공간에 사각이 없겠습니까? 사각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 뇌물을 거기 있으니까 못 받는다? 거의 판타지 계열에 들어가는 주장이죠. 예. 예, 전체를 다 걸어놔도 카메라가 100대가 있어 보십시오. 사각이 없는지. 예,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자, 이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네이버가 말이죠. 예. 언론사 사이트 연결을 자의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하는 내부 예. 방침을 언론사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돌렸어요. 네네. 이래서 이거 좀 심각해졌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5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열. 인터넷 검열.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만 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사기업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포탈과 같이 우리나라 같이 이제 한국어라고 하는 특수 언어라고 볼 수 있죠. 국제적으로 보면요. 그 언어 중에 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특정 포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사실은 언론 기사를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어서 네. 그것들을 주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모바일을 이용해서 이 검색하게 될 때도 특정 포탈을 이용해 갖고 많이 검색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기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모르냐 그 차이가 되고 그 안에 그 언론 기사를 공개하는 행위 또는 그걸 통제하는 행위 또는 그것을 편집해 갖고 어떤 뉴스 스탠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갖고 임의로 배치하는 행위 네.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표현의 자유,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자체에 네. 대한 것을 극도로 제한하는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더더군다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나간다고 한다면 이제 영어로는 이제 센서십이라고 하는데 그 인터넷 센서십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땐 거의 자명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센서십이 뭐예요? 그게 검열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 검열을 하는 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네이버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니면 언론기관의 어떤 뭐 자율성이 침해된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네.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문제로 언론기관이 다퉈야 된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법조도 155등 하고 있지만 언론도 그 근처에서 같이 동반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근데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는 도대체 이게 뭐 간이 배밖에 나왔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왜 네. 이렇게 이런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국가기관도 그렇고 언론기관에서도 그렇고 서로 간에 이런 걸 통제하거나 견제하는 그런 기능들이 좀 많이 약해져서 독점 기업으로서 뭐 과점 기업으로서 사실은 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67% 정도 되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검색 시장이라고 볼 때 그 관련해서 구글이 한 30% 갖고 있는 상태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그냥 90% 정도를 다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태가 되니까 뭐 예전 같으면 이제 KBS하고 MBC 합쳤을 때 시청률만큼 갖고 있는 형태니까 네.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항의 의지로 네이버 안 들어가고 구글 검색한다. 소위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봐야 뭐 이제 두 회사한테 놀아나고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과거에 이제 미국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기업을 분할하라. 라고 명령을 해서 네이버를 네이버 1, 2 이렇게 쪼개서 한다든지.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런 법제는 현재로서는 없고요. 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언론기관 같은 뉴스 스탠드 기능을 네이버에서 완전히 박탈해 버린다라고 하면 네이버를 들어가는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예. 그 뉴스를 근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공정위가 개입하기에는 사실 약간 거리가 있어서 왜냐면 그 언론과 관련돼서 언론 뭐 노조도 있으시고 또 언론 협의회도 있고 네. 하시면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하셔서 예. 입장을 정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이승우 변호사와의 제어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뭐 여러 가지 소식으로 막 굉장히 피로감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오늘 하루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람차게 시작하시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법으로 이긴다 법승TV 이승우 변호사. 여러분들 이 시간 마무리하는 대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법으로 이긴다 법승 법승TV 이승우 법승TV로 들어가셔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